여러분의 저녁 파트너, 저는 노은지입니다. 오늘도 뉴스 카운트다운 힘차게 시작해보겠습니다. 한 가지 소식만 살짝 공개하고 갈 텐데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부산 출마 결심을 굳힌 걸까요? 해당 지역구에서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서병수 전 의원과 어제 만났다고 하는데 무슨 얘기가 오갔는지 잠시 뒤에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댓글을 기다립니다. 생방송 중에 좋은 댓글을 보내주시면 제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분 뒤에 돌아옵니다. 뉴스탑10 오늘도 10가지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부터 공개합니다. 전쟁이 시작된 지 38일 만이자 최후 통첩 시한을 88분 앞두고 미국과 이란이 극적으로 휴전을 했습니다. 하지만 첫날부터 불안하기만 한데요. 미국과 이란의 휴전 상황에서도 이스라엘이 레바논 공습을 확대했기 때문입니다. 그 영상 만나보시죠. Lebanon is not part of the ceasefire. That has been relayed to all parties involved in the ceasefire. יש לנו עוד יעדים להשלים, ואנחנו נשיג אותם. עכשיו אני עמדתי על כך שהפסקת האש הזמנית עם איראן לא תכלול את חיזבאללה, ואנחנו ממשיכים להכות בו בעוצמה. תקפנו 100 מטרות ב10 דקות, במקומות שחיזבאללה היה בטוח שהם חסינים. 2주간의 휴전을 이제 두 국가가 합의를 했는데 왜 이렇게 공격이 이어지고 있느냐? 레바논에 대한 휴전, 레바논에 대한 공격을 멈출 거냐? 이게 휴전 안에 들어가 있느냐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일단 이스라엘 총리, 네타냐후 총리 같은 경우는 레바논 대규모 공습을 이어가는 그런 상황이고 트럼프 대통령도 레바논 공습은 별개의 교전이다. 휴전 합의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문성문 센터장님. 네. 이란 입장에서는 레바논 공격도 멈춰야 된다, 합의 파기다 이런 입장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휴전과 관련된 합의의 내용을 두고 서로 입장이 엇갈리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 합의의 내용이 정확하지 않거나 어느 한쪽이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본인이 최후 통첩 시한 88분 전에 SNS에다 올렸거든요. 그 워딩이 뭐냐면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의 완전하고 즉각적이고 완전 안전한 개방에 동의하는 조건으로 2주 동안 이란에 대한 폭격과 공격을 중단하는 데 동의했다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이란에 대한 폭격과 공격을 중지하는 데 동의했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의 말 그대로 한다면 이 휴전은 트럼프 대통령, 미국이 이란을 향한 공격과 폭격을 2주 동안 호르무즈 해협의 개방을 전제 조건으로. 네. 이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내용이고 이란 측 발표는 좀 다르더라고요. 이란 측에서는 10가지를 제안을 했고 그건 미국이 수용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전쟁이 이긴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레바논, 헤즈볼라와 관련된 그런 교전, 공격도 예. 휴전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다 보니까 서로 입장이 엇갈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게 뭐 파키스탄 중재 과정에서 잘못된 것인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네타냐후 총리 입장에서는 이란에 대한 공격을 중단했지만 레바논, 헤즈볼라에 대한 공격은 계속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좀 강력 항의하면서 호르무즈를 다시 이제 폐쇄로 가는 그것은 이란의 입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레바논에서는요, 이스라엘의 공습 때문에 휴전 첫날인 어제 하루에만 민간인 수백 명이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سمعنا الضرب قالوا انه بالبنايه هون جينا لهون لقيناها مثل ما انك شايف في امه في مرته وامها وبيها موجودين تحت الردم اخذوهم على المستشفى ما حدا عارف شيء مش عارفين شيء بلشنا نسعف العالم ونوقف لهم نزيفهم ونحطهم بالامبولانس اجرام العالم يعني شهداء الله يرحمهم شو بدنا نعمل عم نعمل واجبنا بس هيدا اجرام على الدوله تتحرك هيك ما بدل الوضع هيك يعني مناطق سكنيه
네, 레바논에서 활동을 하는 친이란 세력인 헤즈볼라 때문에 공격을 하는 거긴 하지만 어쨌든 피해를 입는 것은 민간인들이었는데요. 사망자, 부상자를 다 합치면 100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국경 없는 의사회가 밝히기로는 환자가 너무 쇄도를 해서 병원이 마비될 지경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요. 김대영 위원님, 예. 레바논이 포함이 안 됐다고 하더라도 휴전 기간에 굳이 이렇게 민간인 피해를 발생시키는 공습을 이스라엘이 강행할 이유가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입장에서 봤을 때 어차피 지금 대이란 군사 작전은 중단이 된 상황이고 물론 이제 협상에 따라서 뭐 재개 여부는 좀 틀릴 수가 있습니다. 예. 하지만 이번 기회에 이란의 지원을 받는 헤즈볼라를 완벽하게 정리해야 된다라는 군사적 목표는 확실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로는 지금 많은 이번 공습 같은 경우에도 보면 헤즈볼라의 주요 간부들을 대상으로 한 참수 작전이 위주가 되고 있어요. 네. 근데 헤즈볼라도 바보는 아닙니다. 뭐 저런 민간 시설에 대부분 숨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런 이유 때문에 공습을 할 수밖에 없고 또 한 가지로는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공습의 방식이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저런 건물에 있다 그러면 뭐 몇 층 몇 호만 공격하는 게 아니라 네. 그럴 경우에 어떻게 보면 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건물 자체를 아예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합니다. 아, 헤즈볼라의 어떤 간부들이 숨어 있는 지점을 그냥 아예 다 없애버리는 식의 그렇습니다. 타격을 하는군요. 그래서 지금 뭐 영상으로 나오고 있지만 보통 건물의 하단부에 초점을 맞춰서 정밀 유도 폭탄을 떨고서 그 부분을 부셔버려요. 그래서 건물이 완전히 무너지도록 네. 그렇게 유도하는 방식으로 많이 하는데 이러다 보니 이제 그 건물에 있던 주변에 있던 그런 민간인들의 피해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문제가 있는데 다만 이거는 이제 국제법적인 해석이 좀 따라야 됩니다. 왜냐하면 헤즈볼라를 테러 단체나 혹은 군사 단체로 봤을 때 저렇게 민간인 시설에 있다라는 증거를 아마 이스라엘은 갖고 있을 겁니다. 영상 정보라든가 이런 걸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국제법적인 기준으로 뭐라고 하기도 참 애매한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레바논에도 한국 교민들이 있습니다. 주 레바논 한국 대사관에서 입장을 냈는데요. 일단 당장 이 나라를 좀 떠나야 될 것 같다. 강력하고 강곡하게 조속한 이동을 호소한다. 이런 입장이 나왔습니다. 이현종 위원님. 네. 아무래도 이스라엘은 추가적으로 레바논이라든지 뭔가 친이란 세력들을 향한 공격은 계속할 모양이에요. 레바논이 사실 중동의 파리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풍광과 자연환경이 좋은 곳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헤즈볼라 같은 경우는 사실 합법적인 정당이에요. 예. 그 의회에 헤즈볼라 이 의원도 있고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헤즈볼라가 친이란 세력으로 있기 때문에 아마 저는 저 장면을 보면서 지난번 팔레스타인을 초토화했던 뭐 그 장면이 좀 연상이 됩니다. 어쨌건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이번 기회에 본인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하마스라든지 헤즈볼라라든지 그다음에 후티 반군이라든지 어쨌거나 이란의 어떤 지원을 받고 있으면서도 자신들에게 적대적인 어떤 이 단체들 이런 것들을 좀 일소하겠다. 이게 이제 이번에 중요한 군사 작전의 목표라고 보여져요. 예. 그러면 이란에 대해서는 이제 공격이 중단됐지만 문제는 후티 반군 같은 경우도 계속 지금 미사일을 쏘고 있고 레바논 헤즈볼라 같은 경우도 이제 공세를 하고 있고 하마스는 상당히 이제 그동안 팔레스타인에서 이제 어느 정도 제압이 됐다 그러면 좀 전에 이제 네타냐후 총리가 이야기하듯이 이번 기회가 아니면 사실은 이런 세력들을 전멸할 수 없다라는 판단에 따라서 지금의 미국과는 좀 이해관계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러면서 아마 독자적인 지금 군사 작전을 계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까지도 별개의 교전이다 선을 그었기 때문에 아마 공격이 더 거세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란 시민들은 성조기 그리고 이스라엘 국기를 불태우면서 격분했습니다. 그 영상 보시죠. کی گفت جنگ تموم شد ادامه داره مرگ بر آمریکا قبول ندارم آتش بس و باید حتما اسرائیل از صحنه روزگار حذف بشه با آمریکا هم تا حالا چندین بار مذاکره کردیم زده زیر مذاکره و الان دوباره نباید مذاکره کنیم باش 네, 일단 이란에서는 이런 입장들이 나왔는데요. 이란 혁명수비대는 사악한 침략자들에게 처절한 보복을 가하겠다. 보복 공격을 예고를 했고 또 이란 방관영통신에서는 공격을 지속할 경우에 휴전을 끝낼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문성무 센터장님, 네.
이틀 뒤면은 대면 협상해야 되는데 이게 협상에 걸림돌이 좀 될까 봐 그 우려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걸림돌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오는 보도에 의하면 11일 이슬람마바드에서 미국과 이란 간의 공식 협상이 예정이 돼 있고 예. 지금 뭐 양측 간에 이런 이 공방이 오고 가고는 있습니다만 예정대로 대표단을 보낸다라고 하는 입장에는 달라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그건 왜냐하면 사실은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 최후 통첩을 했을 당시에 이란 혁명 수비대는 결코 그 휴전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 영구 종전이 아니면 휴전은 일치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네. 받아들였거든요. 그 받아들였다고 하는 것은 이 휴전이 굉장히 절박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사악한 침략자 그랬는데 글쎄요, 뭐 이런 말을 할 입장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예. 이란이 그동안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데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도 아까 처음에 나왔던 얘기대로 이 휴전의 조건에 대한 양측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네. 이런 상황이 나오는 것인데 사실은요, 지금 이란도 사우디라든지 쿠웨이트 지금 공격하고 있어요. 휴전 중인데도 불구하고 그쵸. 사우디의 그 송유관도 공격을 하고 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뭐 휴전 이 조항을 위반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이란 자체도 지금 휴전을 위반하는 그런 공격을 하고 있고 호르무즈 해협도 지금 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뭐 휴전 위반이라는 말을 근데 지금 여기 금방 나왔던 그 인터뷰 이런 것들도 예. 결국은 혁명 수비대가 이 시민을 동원을 해서 이런 식으로 인터뷰를 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걸림돌이 당장 될 수 있지만 일단 마련된 자리는 성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도 이란을 향한 재차 압박에 나섰는데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진짜 합의를 완전히 이행할 때까지 미국의 모든 함정과 항공기, 또 군 병력이 현재 위치를 유지하겠다. 지금 중동 지역에 다 모여 있는데 그대로 병력을 유지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이란 입장에서는 합의가 불발될 경우에 언제든지 미국의 공습을 받을 수 있으니까 압박이 될 것 같기는 한데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지금은 종전이 아니고 휴전이잖아요. 휴전인데 제가 봤을 때에도 이 휴전은 살 얼음판 같은 그런 휴전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이란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란은 지도부가 붕괴됐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혁명 수비에 대한 그 컨트롤이 완벽한 컨트롤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국지전 같은 것들이 충분히 일어날 수가 있고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만약에 뭐 그 다시 국지전 같은 것들이라도 일어난다라고 하면 그럼 다시 전쟁이 재개가 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그러한 병력들이 지금과 똑같은 위치에서 다만 공격만 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과연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제대로 휴전과 종전으로 다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하루 만에 불안하다, 살얼음판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지금 그렇다면 미군, 중동 지역에 배치되어 있는 미군은 어떤 부대들이 있을까요? 김대영 위원님. 예. 저희가 뭐 여러 차례 좀 설명을 했습니다만 항공모함들도 있고 특수부대들도 대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맞습니다. 지금 어찌됐든 2주간의 휴전 기간이 설정이 돼 있고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그럼 누가 제일 유리하냐를 보면 미국과 이스라엘이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림으로 나오고 있지만 예. 일단 일본에서 출발한 트리폴리함은 지금 인도양 디에고 가르시아에서 준비 중에 있고 예. 거기에는 2,500명의 미 해병대가 현재 다양한 훈련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82 공수사단도 약 2,000명으로 추정이 되는데 지금 중동 어딘가에 배치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위치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어딘지 모를 곳에 어쨌든 그렇죠. 배치되어 있군요. 이미 배치되어 있고 이 밖에 다른 미국의 특수부대들 뭐 레인저라든가 이번에 조종사라든가 무장 조작 장교를 구출하는 데 동원했던 뭐 네이비시라든가 이런 특수부대들도 지금 비밀의 장소에서 다 지금 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목할 거는 계속해서 지금 미 본토에서 전투기들 추가로 중동 지역으로 계속 전개를 하고 있어요. 만약에 이 2주 휴전 기간 동안 돌발적인 상황이 생긴다.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잘 돼서 이 전쟁이 종식되길 바라지만 네. 혹시 만약 잘못된다 그러면 이전과는 다른 아마 다른 작전 계획을 가지고 뭐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듯이 석기 시대에 준하는 그런 강력한 공습을 사실상 지금은 준비하는 단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아마 계획은 서 있을 테고 언제 실행할 거냐 이것의 문제일 것 같은데 일단 휴전 중이니까요. 협상이 잘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다음 순위로 넘어갑니다. 네, 휴전 상태가 불안해지면서 호르무즈 해협도 역시 불안한 상황입니다. 이란이 이스라엘의 공습을 문제 삼으면서 다시 해협을 봉쇄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미국은 합의를 지키라고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If the Israeli attacks continue against Lebanon, I'm sure it would complicate the situation and it would have some consequences. Iranian state media is saying that Iran has now closed off the Strait of Hormuz today in response to Israeli attacks on Lebanon. We have seen an uptick of traffic in the strait today. It has been relayed to him privately that is what's taking place. Iran is continuing to block the Straits of Hormuz. Do you have an expectation of when that strait is going to be open? Well, the president's been very clear. The deal is a ceasefire, a negotiation, and what they give is the straits are going to be reopened. The president is not going to abide by our terms if the Iranians are not abiding by their terms.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계속 이어지다 보면 여러 가지 국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보니까 빨리 풀려야 되는 상황인데 약간 불안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방송 시작하기 조금 전에 전 세계 선박 위치를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웹사이트 화면을 캡처를 한번 해봤는데요. 이제 다들 저 지도만 보시면 저기 꺾인 데가 호르무즈 해협이지 하면서 다 아실 것 같아요. 주변에 선박들이 엄청나게 모여있는 모습입니다. 저게 얼마 전도 아니고 30분 전에 저희가 캡처한 건데 김대영 위원님, 예. 저것만 보면은 휴전전과 별로 다를 바가 없어 보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로는 반복해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지금 기존의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로는 사용이 안 되고 있어요. 예. 잘 보시면 지금 이란의 캐슘섬 쪽으로 해서 이란 연안 쪽으로 해서 이렇게 새로운 루트가 만들어져서 저기를 중심으로 지금 이란의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호르무즈 해협 통항을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원래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바로는 저희가 풀려서 지금 막 많은 배들이 빠져나가고 들어오고 해야 되는데 아직은 굉장히 미미한 숫자만 이렇게 운항이 되고 있고 또 한 가지로는 또 이란 쪽에서 이 척수도 좀 제한을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10척 정도로 지금 제한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이 페르시아만에 지금 있는 배가 한 2,000척이 넘어요. 예. 근데 이 휴전 기간, 이 동안에 과연 저렇게 10척으로 묶어 놓으면 다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런 순번과 관련된 문제도 좀 있고 예. 또 한 가지로는 돈도 지금 내라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돼서 만약에 이란이 적극적인 모습을 안 보여준다 그러면 내일 진행될 협상에서도 시작부터 여러 가지 애로점들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일단 좀 통행을 자유롭게 휴전 기간에는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이란에서는 이런 조건을 좀 내건 것 같습니다. 요금을 일단 받겠다라고 하는데요. 화물 정보를 송신한 이후에 통행료를 통보하고 결제는 비트코인으로 하라고 합니다. 몇 초 내로 지불을 해야지 풀어주겠다 이런 얘기고 아까 김대영 위원 말씀처럼 하루에 10여 척 수준으로 통행량을 제한하겠다라고 하는데요. 문성무 센터장님, 네. 원래 한 135척 정도가 지나던 게 하루 통행량인데 거의 10분의 1로 줄이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봐야 될까요? 거의 안 풀어주겠다는 것 같은데요. 예, 그럼요. 이거는 명백한 국제법 위반 행위, 즉 불법 행위이고요. 또 한 가지는 휴전 합의의 명백한 도전, 거기에 위반이라고 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말한 대로 호르무즈 해협의 완전하고 안전한 개방을 전제로 이란에 대한 발전소와 교량에 대한 타격을 유보한 것이거든요. 2주 동안. 예. 그런데 지금 이란이 이런 식으로 이 합의를 위반하고 국제법을 위반하고 이걸 아예 관행으로 만들고 다시 말하면 호르무즈 해협의 통제권은 이란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굳히게 하는 이런 행동으로 나간다면 아마 방금 부통령, 벤스 부통령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부통령이 명확히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합의한 것은 호르무즈 해협의 개방이다. 네. 만약에 합의를 지키지 않는다면 트럼프 대통령도 합의를 지킬 이유가 없다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이란을 석기 시대로 돌리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그런 상황으로 가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끝까지 지금 이 이란의 군사 독재 이 체제가
끝까지 그 합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또 대면 협상이 열렸다 하더라도 끝까지 자기 입장을 관철하려고 한다면 아마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으로 갈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거는 결코 받아들일 수도 없고 받아들여서도 안 되는 그런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어제 휴전에 합의를 했다라는 얘기가 들릴 때만 해도 이제 호르무즈 해협이 좀 통행이 많이 자유로워지겠나 싶었는데요. 없던 통행료만 생긴 꼴이 됐습니다. 이현정 위원님, 네. 거기다가 굳이 왜 비트코인으로 받는 걸까요? 사실 이란이 지금 제재를 받고 있잖아요.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달러 계좌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달러를 받을 수도 없고 줄 수도 없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이란에 대해서 석유를 수입하면서 주기로 했던 그 뭐 수억 달러가 있었어요. 그게 사실 이란의 제재가 시작되면서 우리가 주지를 못했어요. 그게 아마 최근에 이제 뭐 미국과 협의를 해서 예. 이란 쪽으로 갔을 겁니다. 근데 지금 사실은 이란은 공식적으로 달러 계좌를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아마 비트코인하고 위안화를 이거를 아마 지금 받는 모양인데 네. 사실 이번 이 협상도 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보면 달러화 베이스잖아요. 근데 지금 이걸 계기로 해서 뭔가 이제 위안화의 어떤 이 기축통화 뭐 이런 것을 뭐 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사실은 이렇게 자연 해협을 돈으로 받는 거 이건 뭐 국제법 위반인데다가 네. 루비오 국무장관도 이건 절대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이걸 하면서 뭐 우리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이야기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마치 이 통행료, 톨비 승인해 줄 것처럼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마치 이제 미국도 뭔가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는데 자 그러다 보니 이제 국제사회에서 이 통행료 받는 거는 그냥 그냥 기정사실화된 거 아닌가? 결국 이 전쟁의 어떤 끝은 각 나라가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이 화물들, 석유들 등등해서 전부 다 어떤 부담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 네. 아마 지금 이제 하루에 10척 정도 제한해 놓으면 각국이나 각 선사 측에서 이런 식으로 해서 점점 가격을 많이 올려버리면 지금은 보통 뭐 30억 원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네. 근데 문제는 이제 각 나라가 뭐 이렇게 경쟁 붙으면 더 돈을 부를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상당히 좀 우려되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 예. 아까 좀 뭔가 대체 경로를 통해서 우회할 수 있게 이란과 조금 더 가까운 쪽으로 선박들의 이동을 이제 유도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지도로 좀 다시 정리를 해봤습니다. 기존 경로는 이렇게 이 앞쪽으로 다니는 건데요. 캐슘섬, 그러니까 이란과 가까운 쪽으로 새 안전 통로를 개설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김대영 위원님, 예. 이란에서 얘기를 하기로는 기뢰 때문에 위험할 수 있으니까 대체 항로 만들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예. 이 설명은 맞는 걸까요?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쟁 초기에 미 중부사령부에서도 한 10여 개의 기뢰가 부설돼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예. 그리고 저도 이제 이 전쟁 발발하면서 지금 이제 화면으로 나오고 있지만 기존의 호르무즈 해협 통항로가 아닌 캐슘섬, 라라크섬 쪽으로 빠져나가는 이런 항로가 새로 생긴 거에 대해서 의문을 많이 가졌는데 네. 이제 이란 국영 방송에서 이걸 얘기하면서 이제 의문점이 풀렸죠. 그러니까 지금 기존 항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기뢰가 부설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여지고 그리고 이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렇게 변경된 항로로 했을 경우에는 사실상 이란이 모든 통제권을 쥐고 있잖아요. 아, 이란 그 영토와 가까운 쪽으로 그렇죠. 하면요. 그러다 보니까 요금 징수를 강하게 요구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목적들이 지금 다 안에 담겨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다만 이제 지금 저 항로를 계속 쓰게 되면 미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곤란해집니다. 이게 지금.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로는 과연 지금 중동 다른 산유국들이 저 이란이 얘기하고 있는 저 새 안전 통로를 인정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도 있어요. 그러면 아마 이제 내일 협상 과정에서 중동 내 미 동맹국들이 기존 경로 사용과 관련된 부분을 미국 측에게 강하게 압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중요한 협상 테이블에 오를 좀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실제로 미국에서는 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지금처럼 유지가 될 경우에 뭔가 행동을 취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는 상황입니다. 제이디 벤스 부통령 같은 경우도 이란이 해야 할 것은 해협 개방이다. 조건을 지켜라 라고 얘기를 했고 아까 저희가 짚어봤듯이 모든 미군의 함정과 군 병력도 배치를 그대로 해두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문성무 센터장님. 네. 호르무즈 해협에 미국이 예의주시를 하고 있잖아요. 이란이 그렇습니다. 지금처럼 본인들 영토와 가까운 쪽으로 빼고 하루에 10척으로 제한하고 돈을 받고 이런 거 미국이 그대로 보고 위반 있을까요?
예, 그건 뭐 안 되죠. 왜 그러냐면 이 전쟁이 출발할 때는 이란의 핵 위협을 제거하는 것이 제1의 조건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그동안 많은 군사작전을 통해서 핵과 미사일, 드론, 그다음에 방산시설, 해군, 공군, 방공, 지휘체계, 군사 역량을 거의 무력화해 나가는, 물론 일부 살아있긴 합니다만 그런 목표를 거의 달성했고 일부는 초과 달성했다라고 하는 것이 미국의 이제 주장인데 네. 아직은 표적이 남아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예상보다 더 심하게 이란이 지금 전 세계를 인질로, 전 세계 경제를 인질로 잡아서 호르무즈 해협을 딱 쥐고 이번 기회에 호르무즈에 대한 자기들의 기득권, 이건 국제법 위반이지만 이걸 유지하겠다는 거거든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전쟁이 끝날 수가 없습니다. 이 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 전쟁을 승리했다, 성공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최후 통첩을 연기하고 2주 휴전을 받아들인 것도 호르무즈 해협을 여는 조건으로 받아들인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열리지 않는다? 그러면 휴전 이 조건도 깨지는 것이고 협상도 깨지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아마 부득이하게 군사적인 추가 조치가 불가피할 수도 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전투 병력, 전투기와 병력을 유지하겠다. 이건 언제라도 투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고, 역시 이 벤스 부통령은 이제 협상 대표로 임명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벤스 부통령이 이란 측에다 요구한 게 있습니다. 딱 한마디로 요구한 게 뭐냐면 성실하게 협상에 임해라. 이 얘기는 뭐냐면 진정성을 가지고 하라는 얘기죠. 예. 와서 뭐 과거와 같이 속이고 수적하는 것 같이 하고 이건 절대로 통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지금 못 본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뭐 당장 해협을 개방해라, 조건을 지켜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 상황 속에서요. 트럼프 대통령이 또 뜻밖의 카드를 꺼냈는데 일단 목소리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بر تنگه هرمز پذیرش غنیسازی رفع همه تحریم‌های اولیه و ثانویه خاتمه تمامی قطعنامه‌های شورای امنیت و شورای حکام. Are you willing to end this conflict with Iran charging tolls for passage through the strait? Us charging tolls? Iran. What about us charging tolls? I'd rather do that than let them have them, right? Why shouldn't we? We're the winner. We won, okay? 트럼프 대통령이 한 언론 인터뷰에서는 이런 얘기를 한 걸로 전해지는데요. 미국과 이란이 합작으로 통행료 징수할 수도 있다. 백악관 대변인에게 물었더니 대통령의 아이디어다라고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근데 뭐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법 위반이다. 그리고 지금 호르무즈를 장악하고 나는 그 누구도 그 어느 나라도 주지 않았는데 갑자기 뭐 합작으로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거 너무 모순 아닌가요? 글쎄요. 지금 전쟁하느라고 미국도 돈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 압박을 받는지 모르겠지만 저 이야기는 트럼프 대통령의 명백한 실수입니다. 왜냐하면은 국제법상 영해를 통과할 때 아무리 그 나라의 영해라고 하더라도 예. 거기 통과하면서 통행료 받는 것은 불법이거든요. 그런 사례가 없거든요.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 통행료를 받겠다, 이란이 받겠다, 그러면 우리도 통행료 받겠다라고 할 나라가 미국이겠습니까? 차라리 호르무즈 반대편에 있는 오만이 우리도 받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더 설득력이 있겠지? 그런 이야기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그다음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인명이 살상되는 그런 행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전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명분인데 그런데 그 트럼프 대통령이 마치 통행료를 징수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킨 것처럼 그런 그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이야기를 왜 했는지 저로서는 도대체 납득이 되지가 않고요. 네. 그건 굉장히 불필요한 실수를 한 것이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발이 묶여있는 우리 선박들은 어떻게 할 거냐 이게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우리 정부는요. 일단 통행료 지급에 대해서는 선을 긋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이제 다닐 수 있게 됐는데 그냥 자유로운 항행이 아니라 이란군과 조율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26척의 우리나라 배가 있거든요. 그래서 언제쯤 통과하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 그 26척을 분석해 보니까요. 그중에서 5척이 사실은 한국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통행료를 낼 생각도 혹시 있으신 겁니까? 뭐 그런 쪽
건 뭐 저희들 현재로서는 뭐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현 외교부 장관이 이란의 외교부 장관과 통화를 한다는 것 같습니다. 거기서 어떤 해법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문성훈 센터장님, 네. 일단 빼내오긴 해야 될 텐데 정부 차원에서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게 있을까요?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외교적 방법으로 뭐 이란 측에서도 자기들하고 협의하라고 그랬으니까 협의는 할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러나 국제법적으로 통행료를 지불한다든지 반대급부를 주는 것은 명백히 불법이고 지금 이란은 제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예. 우리가 뭘 준다고 하는 것은 국제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건 검토하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한 것이고 어쨌든 이란과 우리가 지금 뭐 적대 관계 유지를 하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제재에 동참을 하고 있지만 국교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의 안전 또 우리 선원, 우리 이 배의 안전한 통과를 위해서 외교적 노력, 가능한 노력을 다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저는 어떤 형태로든 뭐 지금 휴전과 종전과 관련된 협상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이 문제는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 안에 우리는 우리 인원들이 안전하게 그 기간을 지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시간은 너무 부족하고 이란은 통항할 수 있는 배 그 척수를 좀 줄인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각국의 외교전이 좀 치열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다카이치 총리 같은 경우에는 휴전 당일에 이란의 대통령과 통화를 했다고 하고 마크롱 대통령도 역시 통화를 했다 이런 얘기를 밝혔고 조현 장관은 오늘 밤에 추가로 2차 통화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김대영 위원님. 예. 이게 외교전으로 번지다 보면 우리나라의 어떤 외교 역량이 얼마나 되는지 이게 빠져나오는 배 수로 막 또 판단이 나올 것 같은데 어떤가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앞에 화면 나왔지만 예. 각국 정상들이 일단 뭐 본인 국가의 배들 먼저 빼달라고 하는 그런 상황까지 왔고 예.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 눈치들 또 다 보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도 일단은 중요하다 보니 정상들이 전화를 하는 걸로 보여지고 다만 우리도 이제 몇 가지 옵션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금 지불보다는 물론 이제 지금 암호화폐 지불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네. 예를 들어서 인도적 지원 같은 카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전쟁으로 인해서 뭐 여러 가지 의료 장비라든가 보호물품 예, 필요하고 하니까요. 그런 방식으로도 사실은 해결할 수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최대한의 협상력 그리고 외교력을 발휘한다라면 우리도 사실 이란과 다른 나라 못지않게 끈끈한 외교 관계가 있습니다. 예. 그런 측면을 잘 활용하면 좀 좋은 소식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또 한 가지는 아마 결정적 시점은 이제 이슬라마바드에서 미국과 이란이 협상에 들어가면 네. 이란이 뭔가 이제 이 협상을 원활하게 이끌기 위한 카드로 갑자기 지금 열척이라고 돼 있지만 네. 척수를 또 늘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가능성들도 있기 때문에 좀 천천히 한번 지켜봐야 될 걸로 좀 생각이 됩니다. 네. 말씀 주신 대로 중요한 일정은 이틀 뒤에 있습니다. 바로 이어지는 다음 순위를 공개합니다. 네, 미국과 이란이 현지 시간 11일 일이죠. 토요일 파키스탄 수도에서 협상을 진행합니다. 이틀이 남아 있는데요. 관련해서 백악관의 브리핑 보고 오시죠. The president is dispatching his negotiating team, led by the Vic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J.D. Vance, Special Envoy Witkoff, and Mr. Kushner to Islamabad for talks this weekend. The first round of those talks will take place on Saturday morning local time, and we look forward to those in-person meetings. 네, 파키스탄 시간으로 토요일 오전입니다. 주말 오전에 협상을 진행한다고 하고요. 파키스탄이 우리나라 시간보다 4시간이 늦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도 토요일 오전에 뭔가 이뤄질 것 같은데 협상 회담 장소가 어디가 될 거냐 이것도 좀 궁금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요 인사들이 모두 모이기 때문에 혹시 모를지 테러의 위험에도 대비를 해야 되고 그런 상황이니까요. 이현정 위원님, 네. 거론되는 후보 장소들이 어디가 있나요? 참 이번에 회담은 굉장히 역사적인 회담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바꾼 중요한 회담들이 꽤 있었지 않습니까? 이번도 마찬가지로 이 종전을 위한 이제 이 협상을 시작을 할 텐데요. 네. 지금 보니까 일단 파키스탄 총리 관저 그리고 또 외교단지
세레나 호텔 뭐 이런 정도로 지금 거명이 되고 있는데 파키스탄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이 회담이 일단 보안에 일단 유리해야 됩니다. 네. 왜냐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3국에 지금 파키스탄이 중재를 하고 있고 이란과 그다음에 이제 미국의 관계자들이 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이런 회담이 열려서 만약에 불상사가 일어난다면 굉장히 큰 문제로 진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일단 보안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여러 가지 어떤 방공 시스템이나 이런 데 어떤 면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지역들 아마 미국도 이렇게 회담이 열리면 미국이 상당 부분 그런 부분을 지원할 겁니다. 그래서 어떤 제디 벤슨 부통령의 어떤 신변 보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아마 미국 측에서도 상당히 아마 지원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 그런 문제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가 아마 거론이 될 것 같은데 글쎄요 뭐 제가 현지 가보진 않아서 어느 지역에 유리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이 3개국이 뭐 주전 파키스탄이니까 네. 이란과 미국이 다 동의하는 지역 아마 이런 것이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이란 같은 경우도 그동안 워낙 이제 이 참수작전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이란 대표단도 굉장히 또 트라우마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옮기고 하면 자칫 뭐 어떤 트라우마도 생길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극복들을 과연 어떻게 해낼 것인지 뭐 그다음에 이스라엘이 좀 이런 협상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어떤 자제를 한다든지 뭐 그런 조치들 뭐 이런 것들 등등 즉 이 협상을 원하는 세력과 이 협상을 원하지 않는 세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이란과 또 미국 당국의 어떤 단속 이런 것도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거론되는 세 가지 장소들의 특징을 좀 살펴보면 파키스탄 총리관저 같은 경우는 도심의 이제 레드존 내에 위치하다 보니까 다층 방어막, 경찰도 있고 군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방어에 좀 유리한 측면이 있고요. 외교단지는 일반 국민들이 들어갈 수 없는 곳이라서 여기도 보안이 좀 중요할 것 같고 세레나 호텔은 도심 속의 요새라는 별명이 있는 그런 유명한 호텔이라고 합니다. 협상에 또 앉게 되는 사람들 어제도 저희가 보여드렸었는데 미국 쪽에서는 제이디 벤스 부통령이 대표로 참석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문성무 센터장님. 네. 물론 말들은 좀 세게 나옵니다만 이란에서 협상 테이블에 앉을 후보군들도 보면 약간 온건파 위주로 구성이 된 것 같기도 한데 어떤가요? 예. 그러니까 이제 미국 협상 대표가 부통령이거든요. 예. 제이디 벤스 부통령은 당초 이번에 그 이란을 향한 공격, 전쟁에 동의하지 않았던 그런 인물로 알고 있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과 정말 복심이라고 할 만큼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부통령이라고 하는 지위에 있지만 중요한 것들 이 의사결정의 일부분은 어떤 그 권한이라든지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인물이라고 하는 점에서 네.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정말 비중 있는 인사를 미국 대표로 세웠다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이제 이란 측 같은 경우는 페제시키안 대통령이 정말 나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온 얘기는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이 상당히 보수적이고 강경한 인물로 알려져 있기는 합니다. 갈리바프 의장이요? 갈리바프요. 예. 네, 갈리바프가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 경험이 많고요. 원래 이란 혁명 수비대의 장군 출신입니다. 그리고 테헤란 시장을 했고요. 유력 대선 주자이기도 하다면서요? 대선에 나와가지고 2번인가 실패를 했었죠. 그때 상당히 야망도 있는 사람이고 어떻게 보면 군부와 정치권과 이렇게 가교 역할을 하고 또 최고 지도자와의 어떤 소통 이런 것들이 잘 되는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아마 이 지금 새로운 지도부 다시 말하면 모스타파가 지금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리더십을 발휘하는지는 지금 뭐 불명한 상황입니다만 네. 어쨌든 주도적인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갈리바프인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아라그치 외무장관은 이미 많이 알려져 있고 네. 또 외교에서 오랫동안 함께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이란이 강경한 발언을 하고 강경한 자세를 보이고는 있습니다만 사실은 불리하고 아쉬운 쪽은 이란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협상이 어렵게 만들어진 협상장이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서 뭐 과거와 같이 우리는 핵 포기 못한다. 호르무즈 우리가 계속 통제하겠다. 이런 고집을 하면 협상은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이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말기를 저는 권고하고 싶습니다. 네. 이란 측에서 미국에 제시한 건 10개 조항입니다. 그리고 이란은요, 미국이 해당 조항을 수용했다 이렇게 밝혔었는데요. 미국에서는 이것을 정면으로 부인했습니다.
ایران به یک پیروزی عظیم دست پیدا کرد و امریکای جنایتکار را مجبور به پذیرش طرح 10 ماده‌ای خود نمود که دستهای ما روی ماشه است و به محض آنکه کوچکترین خطایی از دشمن سر بزند با قدرت کامل به آن پاسخ داده خواهد شد. The Iranians originally put forward a 10-point plan that was fundamentally unserious, unacceptable, and completely discarded. It was literally thrown in the garbage by President Trump and his negotiating team. Your negotiating partner in Iran, I know Kevin sort of asked about this already, but he essentially is saying that they're distrustful of the U.S. for, he tweeted out that 3 of the 10 points in the ceasefire framework have already been violated. They're distrustful of the U.S. What do you make of him tweeting that out before negotiation? And I read it very closely. Let me just say this. I actually wonder how good he is at understanding English, because there are things that he said that frankly didn't make sense in the context of the negotiations that we've had. 이란이 제시한 10개 항에는요, 호르무즈 통제권을 인정을 해달라, 또 우라늄 농축 권리를 인정해달라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이란에서는 종전안을 전부 수용했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백악관에서는 10개 모두 쓰레기통에 버렸다 이런 표현이 등장을 했습니다. 김대영 위원님, 예. 쓰레기통에 버렸다라는 것은 뭐 하나 건질 것이 없다라는 건데 그러면 아예 새로운 안을 가지고 협상을 하게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서로 협상에 앞서서 일종의 흥정을 하는 단계예요. 그렇다고 이란이 제시한 10개 항을 미국이 다 받은 것도 아닙니다. 일단 이란 측의 주장이 전달이 된 거고 예. 미국 측도 15개 안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이란 측에 전달이 된 걸로 그렇게 보여지는데 한 가지 문제는 이란이 왜 자꾸 저걸 강조하느냐. 국내적인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미국이 제시한 15개 안 잘못 받았다가는 지금 이란의 집권 세력들한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치명적인 타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15개 안과 관련돼서도 지금 특별한 언급이 없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란이 언급한 10개의 항 다 받으면 이거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국내적으로. 네. 그리고 동맹국들도 당장 이스라엘도 문제를 삼을 수밖에 없고 하니까 그런 일종의 흥정 과정에서 서로 지금 어떻게 보면은 협상을 위한 삿바 싸움 단계로 들어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국내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서로 약간 지금은 다른 말들을 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예. 미국이 지난해 실시했던 미드나잇 해머 작전에서 완벽하게 농축 우라늄을 수거해가지는 못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협상에서도 이게 주요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이란 같은 경우는요, 휴전 계획 중 하나가 이란 우라늄의 농축 권리 인정이다. 이렇게 계속해서 일관되게 주장을 합니다만 미국에서는 이란이 넘기지 않으면 직접 가져가겠다. 추가 작전 가능성도 언급을 했습니다. 문성무 센터장님. 네. 우라늄도 핵심 쟁점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가장 큰 핵심 쟁점이죠. 그러니까 지금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만 가장 핵심적인 게 바로 이겁니다. 다시 말하면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바로 이란의 핵을 포기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란이 이미 만들어서 감춰놓은 농축 우라늄, 이 60% 농축 우라늄은 몇 주 안에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10개를 만들 수 있는 그런 핵무기이기 때문에 이란의 이 핵을 완전히 포기시키고 그다음에 만들 수 있는 물리적인 그 요소들을 다 제거해야만 이번 협상이 종전으로 갈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란이 포기하면 이란의 모든 제재를 풀어주고 이란이 경제적으로 회복하고 이란 국민이 편안하게 살 수 있게 국제사회에서 보통 국가로서 번영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하는 게 이번 빅 딜의 핵심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만약에 끝까지 이란이 이걸 권리를 인정한다, 핵포기 못하겠다라고 하면 그러면 종전은 깨지는 것이고 지금 직접 가져간다는데 이번에 조종사 구출하면서 예. 상당히 능력을 보여줬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위치만 명확하게 알면 들고 나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예. 협상이 어떻게 진행될지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다음 순위를 공개하겠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 전쟁에 협조하지 않은 동맹국에 꾸준히 뒤끝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미군 재배치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I have a direct quote from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on NATO, and I will share it with all of you. They were tested and they failed.
Think of it. And it's not just NATO. You know who else didn't help us? South Korea didn't help us. And I would add, it's quite sad that NATO turned their backs on the American people over the course of the last 6 weeks. Is the United States still considering withdrawing from NATO? And I think it's something the president will be discussing in a couple of hours with Secretary General Rutte. 네, 트럼프 행정부의 보복 압박은 이미 구체화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전쟁에 협조하지 않은 나토국들의 미군을 빼서 협조국으로 재배치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정리를 좀 해보니까 꽤 많은 이제 미군들이 유럽 지역에 배치가 되어 있는데, 뭐 독일과 스페인에서 빼서 재배치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벌써 나오는 것 같아요. 정혁진 변호사님, 실제 이게 실현될 가능성은 얼마나 있다고 보시나요? 글쎄요, 이번 전쟁을 통해서 누가 우리 편인지, 그때 우리 편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 편이라기보다는 누가 트럼프 편인지 아닌지가 드러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 들고요. 네. 그다음 우리나라에도 많은 미군들이 있지만 유럽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 제일 많은 미군이 있는 나라가 독일, 그다음에 독일이네요. 이탈리아, 네. 그다음에 영국, 그리고 폴란드, 이 순서인데, 그런데 군을 배치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뭐 문성묵 장군님 더 잘 아시겠지만 다 군사적 목적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군사적 목적을 넘어서서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그렇게 쉽게 군 배치를 바꾸기는 쉽지 않을 거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하고요. 그다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유럽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도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주한미군 사령관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한반도는 어떻게 보면 고정되어 있는 항공모함 같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으니까 네. 그러니까 아마 군대를 함부로 빼거나 재배치하거나 이런 일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만 볼 수는 없는 것이 네. 미국이 각국을 압박할 수 있는 수단, 특히 우리나라 같은 나라에 대해서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왠지 우리나라도 좀 불안해지고 트럼프가 과연 우리나라를 어떻게 대하는 것인가, 우리나라 이야기 조금 전에 나왔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이 조금 불안해지는 측면도 없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나토 사무총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이제 마음을 좀 풀어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들도 했고 2시간 동안 비공개로 면담도 했다고 하는데요. 문성문 센터장님, 네. 별로 달래는데 효과는 없었던 모양이네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뭐 일단 전쟁은 진행 중이고 또 종전과 관련된 협상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뭐 당장 트럼프 대통령의 그 불편한 심기를 뭐 2시간 만에 풀거나 그러기는 아마 어려울 거예요. 예. 그러나 이제 전쟁이 어떤 형태로든 뭐 합의에 의한 종전이든 아니면 일방적인 종전이든 정리가 될 것이라고 보는데, 정리가 된 이후에 과연 미국이 이 후속 조치를 어떻게 취할 것인가, 나토와 관련된 문제, 또 미군의 전 세계에 있는 재배치 문제들은 아마 종합적으로 미국의 국익을 고려해서 하리라고 보는데, 어쨌든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대중국 어떤 그 압박 정책이라든지 예. 이런 세계적인 미국의 어떤 전략에 유리하게 아마 저 해외에 있는 미군의 재배치라든지 또 한국을 포함해서 그런 나토와의 관계, 이런 것들을 재설정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사실 뭐 나토국뿐만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할 때마다 주한미군도 꽤 많이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주한미군 재배치까지도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나오는 건데요. 근데 그때마다 인원수를 워낙 계속 틀리게 얘기를 해서 28,500명이 있는데 요즘에는 계속 45,000명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대영 위원님. 예. 말만에 그칠지 아니면은 이게 나토를 넘어서 주한미군까지도 재배치 가능성 있을까요? 일단 나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유럽 주둔 미군과 관련된 문제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하면서부터 축소가 많이 얘기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트럼프 2기 행정부 생각에는 유럽의 경우 뭐 국방비 많이 내고 방위비 많이 내면 스스로 지킬 역량이 된다. 근데 예. 그동안 어떻게 보면 무상으로 지금 미국이 도와줬다라는 식으로 많이 접근을 했었고, 그래서 향후 계획에도 유럽 지역 미군의 숫자를 줄인 동시에 이 병력을 재배치하겠다는 얘기를 계속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이거는 이번에 어쩌면 핑계로 잡은 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향후 유럽 주둔 미군 재배치 가능성이 충분히 있을 수 있고, 반면에 주한미군은 좀 성격이 달라요. 다만 현재 28,500명 이 숫자 같은 경우에는 주한미군도 유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다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한테 강력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전략적 유연성 문제예요. 이번에도 전쟁 초기에 잘 보시면 사드라든가 패트리어트 이런 미사일들
일부 반출되기도 했었잖아요. 예. 그런 문제에 있어서 아마 이제 미국의 좀 유연성을 더 많이 발휘하게끔 그렇게 압박을 할 가능성은 있지만 미국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한미군이 단순히 북한뿐만 아니라 대중국 압박이라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네. 병력을 줄인다거나 장비를 줄인다는 게 쉽지 않다라는 것을 트럼프 대통령도 잘 알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 미국 내 여론은 그다지 좋지가 않은데요. 특히 전쟁 국면에서 말이 수시로 바뀌고 또 최근에는 원색적인 욕설까지 서슴지 않는 모습 때문에 비판이 고조되는 상황입니다. 백악관 기자회견에서는 이런 질문까지 나왔습니다. Yesterday in your Truth Social, you called the Iranians crazy bastards. True. What is your response to critics who say that I don't care about critics. What is your response to critics who say that it is your mental health that should perhaps be examined as this war continues? I haven't heard that. Our country was being ripped off on trade, on everything, for many years until I came along. So if that's the case, you're going to have more people, because I don't mind being insulted. I've been. 네, 대통령 면전에서 저런 질문까지 좀 나왔는데요. 이현종 위원님. 네. 정신이 조금 이상해서 뭐 치매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고 여러 가지 공격들을 좀 받는 것 같아요. 건강 악화설은 좀 끊이지 않았던 상황이잖아요. 특히 이제 문명을 말살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아마 미국 사회에서 촉발된 것 같습니다. 특히 그동안 마가 세력이라고 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지지층 내에서도 터커 칼슨 같은 경우는 뭐 완전히 미쳤다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발상 이 문제에 대한 비판이 고조가 되고 있고 특히 지금 이 교황 레오 14세가 이제 이 비판을 했잖아요. 그랬더니 아마 주 바티칸 미국 대사가 아비뇽 뉴스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당신은 미국 편에 서야 된다. 네. 이렇게 교황을 또 겁박하는 이런 일까지 벌어졌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런 욕설을 쓴다든지 이런 것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 그 정치권에서 수정헌법 25조 문제가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즉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이 상태가 좀 전에도 우리가 이야기 나왔지만 당시에 어떤 이란에 대한 공격을 결정할 때 참모들이 다 반대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헤그세스 국방장관 빼고는. 그리고 다 CIA가 다 팩트 체크를 해보니까 이 이스라엘의 주장 자체가 다 허위였다는 거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의견이다 해서 그냥 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결과를 놓고 보면 이스라엘 측이 처음에 주장했던 그 시나리오대로 전혀 진행이 되지 않았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 아마 이제 이번 전쟁의 어떤 후유증이 심해지면 아마 미국 사회 내 정치권 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비판적인 이게 굉장히 고조가 될 겁니다. 네. 특히 아마 이제 정치권이라는 게 결국은 자신의 당락과 관련이 돼 있잖아요. 11월 달에 중간 선거가 있는데 만약에 그때까지 어떤 이런 국민적 여론이나 물가 상황 등등이 악화될 경우에는 이제 예를 들어서 이 부통령과 내각의 절반이 동의하게 되면 네. 대통령이 직무정지를 시킬 수 있는 뭐 그러한 방안까지 뭐 현실적으로 별로 그렇게 가능성 없지만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워낙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다 보니까 자꾸 말을 거칠게 내뱉고 그것이 어떤 파문을 일으키고 이런 것들이 아마 좀 심각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건 이번 휴전 협상이 잘 되느냐 여부에 따라서 네. 오히려 분위기도 반전될 수도 있어요. 사실은 뭐 이렇게 지금은 안 좋지만 만약에 전쟁에서 어떤 전리품이 많다고 그러면 뭐 미국 내 여론도 나쁘지 않을 거기 때문에 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은 굉장히 중대한 어떤 갈림길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말씀을 주신 대로 전쟁이 이제 개시된 그 뒷얘기가 좀 전해지고 있는데 네타냐후 총리의 이제 설득 때문에 시작됐다는 건 다 아실 것 같고 근데 그 얘기를 들었던 참모들이 대부분 반대를 했다고 합니다. 수많은 인명피해가 초래될 것이다. 헛소리다. 터무니없는 일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 찬성한 건 헤그세스 장관 한 명이었는데 강행을 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 내에서는 민주당이 탄핵안까지도 발의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문성무 센터장님. 네. 정치적으로는 좀 궁지에 몰려 있는 것 같긴 한데 대통령 탄핵안이 그냥 말만 나오다가 실제로 발의가 됐거든요. 앞으로 네. 어떻게 될까요? 뭐 발의가 된다 하더라도 이 탄핵의 절차를 보면 사실은 뭐 하원에서 통과한다 하더라도 상원에 가면 지금 상원의 구성이 지금 뭐 공화당이 우위에 있고 예. 또 중간 선거에서 10석이나 15석을 잃는다 하더라도 이게 실제 상원에서 통과돼서 탄핵이 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11월이면 아직 한참 뒤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현정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제 이 전쟁 이후의 상황이 어떻게 펼쳐지느냐. 예를 들어서 이란의 핵 문제가 해결이 되고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의 장난질이 없어지고 네. 정말 이란이 고운 나라,
중당에서 정말 보통 국가로 전환되는 그런 결과가 온다면 이건 뭐 완전한 반전이 되는 거죠. 네. 오히려 반대가 된다면 실제 더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 뭐 앞으로 미래의 일을 지금 예단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중요한 것은 이틀 뒤에 있을 대면 협상인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 순위를 공개하겠습니다. 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어제 부산으로 내려갔는데 오늘까지 그곳에서 머물렀다고 합니다. 출마할 결심을 굳힌 걸까요? 어제 모습부터 보고 오시죠. 저기구나. 열심히 게임을 하고 있다. 뭐 하면 일단 근데 노력하시네요. 촬영하시나 봐요. 사진을 많이 찍으신 누구예요? 얘네가 알아. 야, 내가 알아. 이거 한동훈. 전문기자는 알아? 너무나가 때문에 전문기자. 놀이야. 귀여워. 태원이네 여기 있어요. 그럼 대통령이 여기 있어요. 법무부 장관, 국회의원, 대통령, 한동훈 전 대표를 바라보는 부산 지역 중학생들의 눈에는 참 여러 가지를 한 사람으로 보이나 봅니다. 부산을 참 자주 찾죠. 부산 구포시장을 지난달 7일에 갔었고 지난달 14일에는 부산 사직구장을 깜짝 방문한 모습이 공개가 됐고요. 어제는 이렇게 부산 북구 만덕동을 돌아다니는데 한 가지 공통점은 다 부산 북구, 사직구장은 아닙니다만 부산 북구 구포시장 주변을 다녔다는 겁니다. 이현종 위원님, 네. 오늘이 또 보니까 한동훈 전 대표 생일이라 그래요? 네네. 오늘도 부산에 있었다면서요? 네, 오늘 아마 지금까지 아마 이따가 아마 저녁에 올라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한동훈 전 대표 이야기를 들어보면 본인이 부산을 꽤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예. 예전에 아마 검사 시절에도 이제 부산에 근무할 기회가 있었고 이제 그때 꽤 아주 이 인상이 깊었고 또 롯데 팬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이번에 여러 가지 어떤 이 출마지가 나올 때 제가 듣기로는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했던 곳이 바로 부산이라고 합니다. 뭐 대구 등등 이야기 나오지만 네. 특히 이제 부산이 지난 본인이 비대위원장 시절에 선거 운동을 하면서 정말 제일 많이 갔거든요. 근데 그때 부산이 정말 안 좋다 있었지만 결국 18개 그 국회의원 선거구 중에서 17개를 당시 부산에서 당선을 시켰기 때문에 예. 지금 그나마 국민의힘이 지금 개헌 저지선을 획득할 수 있었던 가장 결정적인 원인이었고 그 이후에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때도 본인이 내려가서 사실 불리한 선거였지만 또 뒤집어서 유리하게 당선을 시켰고 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 애착이 굉장히 강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때 당시 비대위원장 시절에 한 군데 딱 잃었거든요. 그게 바로 부산 북구입니다. 네. 지금 전재수 의원이 출마한 이 지역만 전재수 의원이 당선이 됐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 또 본인이 부산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기질과 자신의 어떤 그 좋아하는 기질이 좀 많이 닮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예.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자신의 정치, 즉 국회의원의 시작을 부산에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본인도 이렇게 사석에서 한 적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건 지금의 뭐 아직 상황은 정리가 안 됐습니다. 아직 뭐 대구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 지역이 남아 있지만 네. 어쨌건 상당히 마음이 지금 또 기운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어제는 저 학생들 만나는 것도 있었고 상인들도 만났습니다만 이 만남이 더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부산 북구갑 현재 당협위원장인 서병수 전 의원과 만났다고 하는데 두 사람 무슨 얘기 나눴는지 제가 직접 서병수 전 의원에게 물어봤습니다. 저는 무공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한동훈 대표나 우리 국민의힘이나 같은 길을 가는 보수 진영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부산 북구 갑에 뚜렷한 주자도 있지 않는 상황에서 구태여 국민의힘에서 공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부산 지역 현역 이원을 통해서 사무총장에게도 이러한 내용의 뜻이 전달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북구갑 주민들이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좋아하는 감정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본인도 그것을 지역구에 직접 가서 느꼈으리라고 믿습니다. 아직 선거가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거고요. 전재수 의원이 사표를 내겠다고 했지만 내는 시점에 따라서 선거가 내년으로 미뤄질 수도 있거든요.
두 사람이 어제 부산에서 오찬을 함께 했다고 합니다. 뭐 서병수 전 의원을 통해서 전해지는 얘기로는 지역의 분위기 같은 거, 그리고 출마를 할 경우에 선거에 도움이 될 건지 뭐 이런 것들 전반적인 어떤 분위기를 물어봤다고 하는데요. 최진문 교수님, 이 정도면 한동훈 전 대표 출마 결심 굳힌 거 아닐까요? 그렇게 보여져요. 한동훈 전 대표의 지금의 행보나 지금의 어떤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면 출마를 거의 확정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중요한 건 국민의힘에서 공천을 할지 말지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한동훈 지금 전 대표는 무소속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예. 그랬을 경우에 이제 국민의힘에서 누군가 공천이 되고 그러면 이제 만약에 그게 현실화된다면 이제 단일화 과정을 거치긴 할 겁니다. 그런 네. 노력은 하겠죠. 그러나 그것이 이제 순탄치 않았을 때는 여러 가지 좀 잡음이 생길 수 있고 저 지역구가 원래 전재수 의원 지역구니까 민주당이 그래도 어느 정도 다지고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쉽게 이길 수 있는 지역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약의 경우에 뭐 갈라져서 2명이 나오고 보수진영에서 2명이 나오게 되면 그건 승리가 어렵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단일화가 이루어져야 될 텐데 그게 잘 이루어질지는 좀 지켜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나오는 것에 대해 서병수 전 의원이나 지금 당협위원장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그건 한동훈 전 대표에게 이점이 될 수 있는 지점이죠. 네. 문제는 장동혁 대표 체제예요. 거기서 과연 공천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게 가장 큰 관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마도 한동훈 전 대표를 쉽게 그냥 거기서 뭔가 당선이 되거나 아니면 나가서 뭔가 좋은 성과를 내는 것을 두고만 보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뭔가 방해를 하려고 노력을 할 거기 때문에 네. 그걸 어떻게 잘 수습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제가 서병수 의원이랑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얘기가 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이 지역에 보궐선거가 생기지 않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왜냐하면은 전재수 의원이 만약에 오늘 잠시 뒤에 아마 부산 지역 경선 결과 발표가 있을 것 같아요. 후보로 확정이 되더라도 사표를 내는 시점에 따라서 아예 보궐선거가 이번이 아니라 내년으로 넘어갈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겁니다. 장윤미 대변인께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전재수 의원 같은 경우는 출마 선언하면서 이 지역에 내가 이번에 보궐을 만들어서 뭐 하정우 수석 추천했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안 나올 수 있을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실제 분위기는 어떤 건가요? 이게 이제 5월로 넘어가서 하면 이 재보궐이 다음 차수로 넘어갈 수도 있는 대단히 좀 그 하루 이틀 상간에 예. 많은 정치적인 스케줄이 좀 바뀌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이제 전재수 의원이 민주당의 후보가 되는데 전재수 의원이 또 자신의 지역구 사실상의 후계자로 하정우 수석을 언급하고 있는 이런 상황을 종합해 보면 이것을 본인의 어떤 사퇴시한 이런 걸 늘려서 재보궐이 되지 않는 그 대상이 되지 않는 지역으로 분류되도록 하는 그런 정치적 선택을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네. 아마 이곳에는 최소한 이 뭐 민주당 후보와 그리고 국민의힘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의 3파전으로 이 선거 가도가 펼쳐질 가능성이 현재로서 높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요, 부산 지역의 현역 의원을 통해서 당 사무총장에게 이런 의사도 전달을 했다고 합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부산 출마에 관심이 높은 것 같고 나도 한 전 대표가 나오면 도울 생각이 있고 당 차원에서는 그렇다면 무공천을 해서라도 한동훈 전 대표와 연대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실제로 당 사무총장에게 전달을 했다는 건데요. 문종영 대변인님. 네. 당 지도부가 받아들일 가능성 얼마나 되나요? 저는 0%라고 봅니다. 0% 그렇게 단정을 하시나요? 왜 그러냐면 우선 서병수 의원님께서는 이제 부산시장까지 지내신 부산을 대표하는 저희 당의 전직 의원님이시긴 한데 아무리 그래도 이제 한동훈 대표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제명을 당한 상태인데 예. 엄연히 지금 실질적으로는 지금 국민의힘 후보가 현지에서 선거 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박민식 후보가 있죠. 네. 그래서 엄연히 이제 그 부분은 알 텐데 저렇게 무공천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예. 어떻게 보면 지금 자당에 대해서는 굉장히 해당 행위에 가까운 저는 그런 발언을 하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아무리 본인이 지금 당협위원장이고 또 부산의 어떤 그 정치적인 영향력이 있다 하더라도 특정 후보, 여기서는 한동훈 전 대표겠죠. 네. 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어떤 공천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은 저는 굉장히 조금 안 좋게 보고 있는 것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 부산 북갑은요. 지금 이제 모든 언론들이 다 예상하는 것이 다자구도가 됐을 때는 표분산 리스크가 있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역학이 굉장히 복잡하게 될 수 있는 이런 민감한 상황인 건데 굳이 이렇게 특정 인물 한동훈 전 대표를 콕 집어서 마치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 당이 양보를 하고 공천을 줘야 된다. 네. 이런 식으로 개입하는 것은 저는
하등 이익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박민식 이제 의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네. 저분이 무슨 뭐 갑자기 나타난 후보도 아니고 같은 지역에서 국회의원을 2번이나 하는 어떤 후보기 때문에 저런 어떤 서병수 전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는 아마도 어떤 그 개인적인 대응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일단 박민식 의원도 입장을 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제 박민식 의원이 입장을 냈는데 정치인들끼리의 어떤 거래 대상이 아니다. 유명 정치인들의 놀이터도 아니다.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과거에 이 지역에서 본인이 의원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강하게 반발을 하는 것 같은데 이현종 의원님, 네. 조금 전에 제가 그림 나가는 걸 봤는데 박민식 전 의원이 이제 서울 강서구에서 출마하셔가지고 한동훈 전 대표가 지원 유세 나가는 영상이 또 공교롭게 나가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본인 또 분당에도 출마했었고요. 그러니까 이 박민식 의원도 뭐 정치인 뭐 이야기를 하는데 본인도 사실은 떠나신 지 오래됐어요. 그리고 부산을 이미 떠난 지요? 예, 그리고 본인도 저는 분당에 20년 살았습니다 해서 또 그 지역에 선거했고 사실 이 지역하고는 거의 절연을 했던 그런 상황이에요.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시 간다고 했을 때 무슨 명분이 있을까? 여기는 뭐 옛날에 내가 출마했던 곳이면 간다? 그러니까 선거라는 건 그렇습니다. 좀 저는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 상황을 좀 크게 봤으면 좋겠어요. 네. 왜냐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선거는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일단 자기 진영이 승리지 않습니까? 그럼 자기 진영이 승리라고 그러면 지금 다른 지역에 지금 뭐 부산시장이나 등등 이런 분들도 있는데 그러면 이 지금 현재 지지 상황이나 등등으로 볼 때 엄청나게 어려운 선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전반적으로 그러면 선거 분위기를 띄우고 어떤 자기 진영의 어떤 선거 승리를 위해서 하기 위해서는 정치는 우리 생물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왜 굳이 한동훈만 안 되나? 라는 부분들.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 인물을 무공천 뭐 쪽 해서 후보로 내세워서 만약 그 지역의 선거가 정말 끌어오르고 분위기가 살고 그것 때문에 많은 구청장, 시장 선거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다 그러면 네. 저는 정치적으로 그런 선택을 왜 못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뭐 이미 제명 문제에 대해서는 김종혁 전 최고라든지 다 이제 지금 법원에서 뒤집어졌지 않습니까? 네. 자, 그러면 지금 이런 상태에서 그냥 우리는 질게요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긴다면 저는 모든 방법을 동원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왜 굳이 그러면 한동훈이라는 카드를 빼고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정말 장동혁 지도부가 정치를 하겠다 그러면 네. 이게 보복이 아니고 절연이 아니라 정치를 하겠다 그러면 자기들이 쓸 수 있는 카드들을 다 선거에 써야지만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잖아요. 그럼 전쟁에 지겠다는 당 지도부가 그게 말이 되는 지도부예요? 네. 일단 뭐 부산 북구 갑이 보궐선거 지역으로 확정이 될지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두 분 생각도 워낙 다르셔가지고 이 연대설이 어떻게 흘러갈지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다음 순위를 공개하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하정우 수석이 부산 북구 갑에 나올 건지 이게 궁금한 지점일 텐데요.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어제 하 수석 영입에 공을 들이겠다고 하자마자 이재명 대통령이 넘어가지 말라 이렇게 제동을 걸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조승래 사무총장이 하정우 수석을 따로 만났다고 들어가지고 네. 그렇게 되면 이제 보궐선거 공천을 좀 염두에 두고 계신 것이 아닌가 싶어가지고 이 말 하면 또 이 얘기만 다 쓸 것 같은데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만간 저도 하정우 수석 만날 생각입니다. 당에서 공식적으로, 정식적으로, 공개적으로 출마 요청을 할 날이 조만간 있을 것입니다. 하지 PT 요새 이렇게 할 일이 많은데 누가 작업 들어오는 것 같던데? 그러니까 말입니다. 할 일도 많은데 작업 들어온다고 넘어가고 그러면 안 돼요. 할 일에 집중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 농담으로 당의 그런 요청에 넘어가지 말라. 이게 농담으로 말씀하셨습니까? 네. 그러면 저도 농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나 소중한 가치가 있는 분이면 당에서 요청을 하겠습니까? 하정우 수석이 얼마 전에 라디오에서 부산 북구 갑과의 인연을 좀 길게 설명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도 마음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별명 하 GPT로 많이 부르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제 본인에게는 개인 GPT, 챗 GPT 수준으로 중요한 참모란 얘기일 것 같은데 뭐 면전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할 일에 집중하겠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최진문 교수님, 네.
하정우 수석이 이 얘기만 보면은 출마 의사를 좀 접은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들리셨나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물론 대통령이 말씀하기 전까지는 본인의 마음이 어땠을지 모르겠어요. 흔들릴 수도 있고 뭐 생각이 있었을 수도 있지만 네. 오늘 저 말로 정리가 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정청래 대표는 농담으로 말씀하신 거니까 농담으로 그냥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저렇게 얘기했는데 당에서 요청한다고 해서 하 수석이 가고 이럴 가능성은 저는 낮다고 생각해요. 대통령이 공개적인 석상에서 얘기한 발언이잖아요. 저게 무슨 전언도 아니고 누가 얘기해서 들어서 전달한 내용도 아니고 네. 저렇게 방송에 공개적으로 나오는 자리에 저 정도 얘기했다고 하면 의사는 이미 전달됐다고 저는 보고요. 또 AI 수석이 해야 할 일이 너무 많고 네. 중요한 업무. 왜냐하면 지금 AI 관련해서 현 정부가 집중적으로 경제적인 부분의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잖아요. 네. 하정우 수석이 아직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지금은 아니지 않나 아마 그렇게 정리가 되지 않을까 전망이 됩니다. 예. 저는 사실 정청래 대표의 말도 농담만으로 들리진 않았는데 장윤미 대변인님 이런 와중에 당이 뭐 계속해서 삼고초려, 십고초려할 가능성 없는 건가요, 그러면? 일단 저는 정치는 생물이라고 하니까 여러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 같고 아마 하정우 수석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지금 청와대에서 굉장히 할 일이 많고 또 이제 AI는 대한민국에 또 이재명 정부에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의지 그리고 대통령의 애정이 좀 원론적으로 확인된 과정이었던 것 같고 예.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아마 하정우 수석이 본인의 어떤 결단과 관련해서는 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제약적일 겁니다. 현직 이제 청와대 참모인 부분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또 대통령의 어떤 인사권자와의 그 연동이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원론적인 입장을 견지하지만 정치라는 게 또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기 때문에 또 어떤 쓰임새라는 게 단순한 AI 전문가일 뿐만이 아니라 여러모로 야당과 이 선거를 치르는데 각이 안 서거든요. 예. 정권 심판로 이런 게 또 하정우 수석이 상당히 그런 부분과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여러 포석이 있지 않을까 제 개인적으로 의견 드립니다. 네. 지금 한동훈 전 대표와의 맞대결 가능성이 거론됐던 하정우 수석은 점점 출마 가능성이 좀 희박해져 보이기도 하고요. 또 한 명이 더 남아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인데 여기도 혹시 부산이 아니라 다른 지역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가능성이 좀 커지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에서는요. 친명계 이제 김명진 의원이 약간 양보 가능성을 언급하긴 했는데 부산, 울산은 아닐 것이다. 조국 대표가 말하는 귀책 사유, 민주당의 귀책 사유로 발생한 보궐선거 지역이 아니다. 이렇게 선을 그었고요. 장성철 소장 같은 경우는 정치권의 여러 가지 취재를 통해서 여야에 대한 정보가 많은 분인데 추미애 의원이 떠날 하남갑 출마 여부를 민주당과 논의 중인 걸로 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문종영 대변인님. 네. 조국 대표는 대체 어디로 좀 나올 걸로 예상이 되시나요? 근데 최근에 나오는 얘기들 보면 그 하남갑 출마가 굉장히 유력해 보입니다. 네. 왜 그러냐면 이제 본인이 스스로 조국 대표가 이제 하남갑이 굉장히 어려운 곳이다. 그래서 나는 국민의힘이 굉장히 유력한 어떤 그 지역에 갈 것이다라는 어떤 얘기를 하면서 하남갑이 저번에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이겼을 때도 그 표 차이가 이제 1000표 조금 넘게 났기 때문에 네. 어쨌든 본인은 그 하남갑이 어렵다고 주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본인이 나가기 위해서 그런 어떤 빌드업을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고 네. 실제로 이제 추미애 위원장이 경기도지사 후보로 이제 경선 후보로 선출이 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더 그런 그 하남갑 출마설에 대해서는 조국 대표가 유력하게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 구도 속에서 이제 조국 대표가 결국은 하남갑이라는 지역에서 존재감이 있으려면 민주당에서 이걸 일종의 승인을 해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쵸. 후보를 이제 내지 뭐 않다. 안 내거나. 안 내거나 이런 액션이 있어야 되는데 아마도 민주당에서도 일부 의원들이 굉장히 우호적으로 하남갑 출마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아마 한 며칠 안에 이 하남갑에 이제 공식적으로 어떤 그 선거운동을 할 채비를 조국 대표가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건 사실 민주당 분에게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장유미 대변인님, 장성철 소장은 사실 당적이 있는 분은 아니다 보니까 그냥 정치권에 이게 떠도는 얘기들을 좀 들으신 걸 수도 있고 실제로 뭐 하남갑의 조국 대표와의 뭐 연대설이랄까? 단일화 얘기가 나오나요? 일단 민주당에서는 조국혁신당의 어떤 공천과 그런 작업과는 무관하게 민주당만의 어떤 계획하에 진행을 하고 있고 민주당 후보는 전 지역에 내겠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예. 물론 뭐 정치라는 것과 관련한 변수가 있기 때문에 뭐 나중에 단일화의 변수나 이런 부분은 열려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공천 작업이 진행 중이고 이 유권자분들께 어떤 후보를 어떤 과정을 거쳐가지고 보여드리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상황 속에서 미리 연대설
뭐 모종의 거래소를 말씀드리는 건 예의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부산 상황까지 한번 짚어봤고요. 한동훈 전 대표의 경쟁자들이 속속 빠지는 분위기 같기도 합니다. 이제 다음 지역으로 넘어가 봐야 되겠죠? 다음 순위 확인하겠습니다. 네, 경기지사 선거 상황도 살펴봅니다. 민주당 추미애 후보가 과반 득표로 최종 후보가 된 가운데 경쟁자였던 한준호 의원의 발언을 놓고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 도민 여러분께는 좀 미안한 마음이 좀 커요. 아직 완전히 준비가 되지 않은 후보가 우리 당의 후보가 됨으로 인해서 앞으로 본선을 어떻게 치를 것인가에 대한 고민, 또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입장에서 우리 후보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 첫날 발표 받은 후 이제 조금 있다가 각각 전화를 드려서 그 위로의 말씀 우선 드렸고 또 도와달라 이렇게 말씀 좀 드려서 이후에 좀 뵙자 이렇게 우선 직접 만나서 말씀드리기로 했지만 한준호 후보도 이제 선대위에 그 합류할 의사를 밝히셨고요. 네,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가 있어서 서울시장 얘기부터 짚고 경기지사로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의 서울시장 후보로 정원호 후보가 선출됐다는 소식이 막 들어왔고요. 예, 결선 투표 없이 3명이서 경쟁을 했었는데 결선 투표로 가지 않고 정원호 후보로 확정이 됐습니다. 예, 박주민 의원, 또 전현희 의원은 탈락을 했고 정원호 후보로 확정이 된 상황인데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 저희가 좀 깨알같이 저희 내일 토론회 있거든요. 채널A에서 국민의힘 후보들 2차 경선 토론회가 있는데 오세훈 시장, 윤희숙 의원, 박수민 의원 3사람이 토론회를 하게 되고 이 셋 중에 누가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맞대결이 성사되게 되었습니다. 이현종 위원님. 네. 저는 좀 근데 궁금한 게 박주민 의원과 전현희 의원이 최근에 그 여론조사 공표된 거 문제 삼아서 경선 일정을 좀 중단하고 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했었는데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든요. 이 결과 그대로 갈 수 있는 걸까요? 뭐 제가 볼 때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이미 사실 지금 여당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뭐 지지율 면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상당히 안정이 돼 있고 네. 정은호 후보 같은 경우는 또 이재명 대통령이 몇 차례 언급을 했던 또 예를 들어서 뭐 친명 후보라고 알려져 있는 인물 아니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또 지지율도 높아갔었고 예. 자, 그러다 보니 이제 박주민, 전현희 두 분이 아무래도 이제 일찍부터 준비를 했지만 네. 사실은 이게 당원들의 어떤 환심을 사는 데는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런 면에서 이제 이미 이제 지난 경기도도 마찬가지지만 사실 이제 이렇게 결정된 거에는 아무래도 이제 지금 전반적으로 여당의 어떤 지지율이 높은 뭐 그런 상황들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굳이 예. 이런 상황에서 이거를 흠집낸다 그러면 이미 결정이 됐는데 문제가 제기를 한다 그러면 당내에서도 아마 그렇게 곱게 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지금 뭐 한준호 의원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좀 준비가 안 된 후보라고 그랬다가 바로 그냥 또 본인의 발언을 사과했잖아요. 그만큼 이제 일단 후보로 선출된 데 대해서는 특히 이게 결선으로 가지 않고 네. 바로 이제 이 과반 득표를 해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아마 여기서 뭐 일단 후보로서 마무리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이미 후보가 됐는데 계속해서 흠집을 내는 것은 당에도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 아마 별다른 입장은 나오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고요. 다시 경기지사 얘기로 돌아가겠습니다. 한준호 의원이 아까 올렸던 거는 본인의 라이브 방송이었는데요. 준비가 안 된 후보가 당의 후보가 돼서 좀 걱정이 된다라는 얘기를 했다가 논란이 되니까 비공개 처리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SNS 글을 올려서 신중하지 못한 발언이었다라면서 사과를 했고요. 추미애 의원 같은 경우도 댓글로 화답을 하긴 했는데 최진봉 교수님, 뭐 사과도 했고 화답도 했고 하면 이걸로 일단락이 된 겁니까? 아니면 아직 속으로는 좀 쌓여 있는 상황입니까? 일단락이 된 거죠. 제가 볼 때 오늘 오후에 만나는 걸로 저녁에 만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두 분이 만나서 네. 아마 이제 얘기도 나누고 선대위 구성 과정에서 한준호 이제 의원에게 선대위 좀 맡아달라고 요청을 할 거예요. 그리고 한준호 의원도 그걸 수락할 거고요. 그래서 뭐 이제 끝나자마자 이제 발언하고 저게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휴대전화로 아마 영상을 찍은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런 말이 나왔고 예. 본인도 거기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했기 때문에 또 추미애 의원 입장에서 그걸 못 받을 그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는 원팀으로 가야죠. 이제 예.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반드시 승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더 이상의 내분은 있을 수 없다고 저는 보고요. 모두 다 한 팀이 돼서 이제는 추미애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힘을 합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한준호 의원은 누가 봐도 이재명 대통령과 지난 대선 때 워낙 가깝게 수행을 했던 의원이다 보니까 한준호 의원은 명픽이다라는 좀 얘기가 나왔었는데 추미애 의원이 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역시 김어준 씨의 영향력이 아직도 살아있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는 건데요. 여러 가지 좀 이제 방송에 출연을 세 사람이 다 하긴 했습니다만 대담 형식으로 진행을 했고 1대1로 출연을 하면서 한준호 의원과는 약간의 설전을 벌이기도 했었습니다. 장유미 대변인님. 네. 강성 당원들은 추미애 후보를 민 것 같고 김어준 씨의 어떤 영향력이 있다 이런 해석들이 나오는데 실제 분위기는 어떤 건가요? 근데 이 결과에 뭐 이를테면 방송인 김어준 씨의 변수가 작동했다라고 보여지지는 않고요. 기본적으로 특히 이 최종 경선과 관련해서는 5대5라고 해서 당원뿐만 아니라 나머지 절반은 일반 시민, 일반 유권자분들이 참여를 했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쨌든 본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민주당의 룰이 이렇게 돼 있는 상황에서 특정인의 발언, 특정인의 어떤 방송, 어떤 형태에 따라서 이런 결론이 났다라고 보여지진 않고 어떤 추미애 의원의 내공과 지금까지 쌓아왔던 또 의정 활동에 대한 평가 같은 게 녹아져 있었던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 국민의힘에서는요. 누가 나와도 추미애 후보보다는 낫다 이런 말까지 나왔었지만 실제 분위기는 심상치가 않습니다. 오늘 최고위원회에서는 이런 공개 비판까지 나왔습니다. 어제는 우리 당 최다선 의원께서 장동혁 대표가 직접 추미애 후보와 붙어서 민심의 냉혹함을 본인이 뼈저리게 느껴보라고까지 합니다. 대표님 경기도로 주소 이전하셨나요? 왜 이런 조롱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까? 심지어 이제는 삼성 임원 출신 후보를 찾는답니다. 양양자는 삼성 임원이 아닌 어디 다른 데 임원이었습니까? 공천이나 경선 과정에서의 당의 여러 노력들이 후보 개개인의 생각과는 맞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당과 함께 지방선거의 승리를 위해서 뛰고 있는 분들이라면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당을 위해서 절제와 희생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네, 양양자 최고위원 또 함진규 전 의원이 경기도지사 공천 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재공모가 진행 중인데요. 문종영 대변인님. 예. 양양자 최고위원 입장에서는 본인이 삼성 임원 지냈고 AI 반도체 전문가인데 다른 사람 찾겠다는 건 좀 불쾌할 것 같기도 하거든요. 네, 뭐 양양자 최고위원 저 발언이 이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대구시장 경선 같은 경우도 첫 단추부터 잘못 깬 것 같아서 지속적으로 지금 이제 논란이 중단되지 않고 결국 파행으로 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예. 경기도지사 같은 경우는 내용이 더 심각하다고 봅니다. 일단은 많은 국민들이 보시기에 적절한 후보가 아직 등장하지 않았다라는 평가가 많은데 저 양양자 후보 같은 경우는 먼저 이제 등록을 하고 이제 신청을 했었죠. 네. 그리고 면접까지 이제 진행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프로세스가 진행이 안 되냐 그런 차원에서 최고위에서 저렇게 조금 강한 발언을 내뱉은 것이죠. 물론 최고위의 어떤 발언 속에서 개인의 선거운동과 관련된 어떤 피드백을 주는 게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 저 양양자 최고위원이 얘기하는 핵심은 왜 이렇게 공천 프로세스가 이해되지 못하는 비합리성이 있는 것이냐를 제기한 것이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을 많은 국민들이 보실 때 어느 정도 공감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뭐 비단 뭐 최고위의 어떤 그 모든 책임이 있다는 것은 아니고 이런 프로세스 자체를 지금 이제부터 수정을 해야 된다. 그리고 네. 경기도지사 같은 경우는 마땅한 후보가 없으면 선제적으로 등록한 후보한테 기회를 먼저 주는 건 맞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전반적으로 지금 양양자 최고위원에 대해서 저 발언 하나하나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보다 네. 뭐 물론 이해 당사자긴 하지만 저런 발언을 한 배경에 대해서는 뭐 저희 당 그 전반적으로 조금 귀 기울여 네. 들어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후보로 뛰겠다고 나온 사람까지도 얘기가 안 되는 후보로 만들어버리는 건 잘못된 공천 분위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은 드는 것 같습니다. 다음 순위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배우 선우용녀 씨가 과거 2,000평 상당의 강남 땅 사기 피해를 당할 뻔한 일화를 전했는데요. 그런데 선우용녀 씨만이 아니고 이름만 대면 알만한 유명 배우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먼저 과거 부동산 관련 목소리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그때 내가 개 들은 게 있었어. 그게 200만 원 있었어. 가서 여기 사장실이 어디예요? 그랬어. 대한주택공사에 가서 손혜영 씨가 어떻게 왔냐 하더라고. 제가 집이 없어요. 근데 저기요 저를 주시면 지금 50만 원이 부족해요. 근데 50만 원을 제가 1년 안에 갚을게요. 그랬더니 그좀 딱 줬어. 4층을 42평 8개월 만에 800만 원이 돼버렸어 아파트가. 역지사지라는 게 나한테 그런 큰 일이 오면서 내가 부동산에 눈을 뜨게 된 거야. 부동산 투자 규제로 알려져 있는 배우 선우용녀 씨인데 과거에는 엄청난 사기 피해를 당한 적이 있다고 하네요. 최진봉 교수님, 네. 엄앵란 씨랑 같이 당한 피해라고요? 맞아요. 지금 이제 강남 법원이 있는 땅 있잖아요. 그 땅이 2,200평을 샀다는 거예요. 예. 근데 사실 이 사면성이 사기를 당했다는 건데 네. 그 당시에는 계약서나 이런 게 전부 한문으로 기록돼 있었어요. 근데 선우용녀 씨가 이걸 받아오긴 했는데 이게 보니까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내용을. 그래서 이제 남편 되시는 분한테 갖다 줬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남편은 원래는 땅 사는 걸 절대로 반대하고 사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몰래 샀는데 중도금까지 치르고 그리고 서류를 딱 봤더니 사기를 당했다는 걸 이제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남편 되시는 분하고 같이 그 사기꾼을 잡으러 나선 거죠. 예. 그래서 실제 그 사기꾼이 있는 사무실을 갔더니 거기서 놀라운 분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면 엄앵란 씨였다는 거예요. 엄앵란 씨. 그러니까 엄앵란 씨도 사기를 당해가지고 한 100여 분의 여성분들이 있었는데 네. 그 땅 사기를 같이 당해서 당시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고 근데 남편 되시는 분이 그 사기꾼한테 그랬대요. 당신 이거 해결 안 하면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그랬더니 해결이 됐다고 그럽니다. 다행히. 네. 그래서 남편 덕에 결국 사기를 당하는 걸 막을 수 있었는데 당시에 엄앵란 씨, 선우용녀 씨 등 여성 100여 분이 사기를 당해서 문제를 겪은 적이 있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후에는 이제 부동산 투자 규제로 거듭나게 되는데 한 가지 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부동산을 가게 되면은 공인중개사의 생김새를 본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정혁진 변호사님, 이건 또 무슨 얘기인가요? 글쎄요, 이제 결국은 부동산 그 거래를 할 때 공인중개사하고 같이 일을 한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공인중개사가 믿을만하게 생긴 분한테 갔더니 좋은 결과가 많이 나왔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옛날엔 우리나라가 계속 발전한 나라였기 때문에 네. 땅을 사면 땅값이 다 올라갔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시절이 아니고 그다음에 제가 변호사하면서 느낀 건데 사기꾼 중에 번듯하게 생긴 사람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선우용녀 씨는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운이 좋았던 그런 분 아닌가 싶고 얼굴 생긴 것만 보고 믿을만하다 해서 뭐 거액의 투자를 한다든지 그러다가는 낭패를 당할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아주 조심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 듭니다. 네. 부동산 피해를 당했지만 그 일화를 통해서 투자 규제로 거듭난 선우용 씨 얘기까지 한번 짚어봤고요. 다음 순위로 넘어갑니다. 어제 저희가 전해드렸던 대전동물원에서 탈출한 늑대, 늑구의 행방이요. 이틀째 묘연합니다. 여러 상 카메라에 드론까지 동원해서 수색에 나섰는데 포획의 골든타임 48시간이라고 하는데요. 몇 시간 남지 않았습니다. 깜짝 놀라서요. 그 동물원 사거리까지 왔다고 해서 학교 바로 근처라 가지고요. 아직 포획을 못했다고 해가지고요. 빨리 데리고 들어가려고요. 고성능 그 열화상 드론 카메라를 긴급 대구에서 수송을 해와서 인근에 늑대가 출몰한 지역을 중심으로 밤새 수색을 했습니다. 자기가 나간 데서 다시 들어오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었는지 그쪽 주변을 계속 맴돌다가 그 귀소 본능을 여전히 좀 가지고 있다면 더 멀리 이동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지금 드론 한 6대, 5대 정도를 통해서 그 위치를 빨리 지금 추적하고자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어제 오전입니다. 울타리 밑에 땅을 파서 탈출을 했고 CCTV로 탈출 모습을 확인하고 동물원이 신고를 해서 이틀째 수색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발견을 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현종 위원님, 네. 근데 인근 야산에서 목격이 되기도 했다는데 왜 이렇게 못 잡고 있는 건가요? 길거리에서도 목격이, 도로에서도 목격이 됐고, 예. 또 야산에서도 목격이 됐는데 아마 굉장히 이제 이게 이 늑대가 아주 잘 숨어 다니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의 눈 피해서.
그리고 지금 일단 당국에서는 이제 열화상 카메라 이제 이 늑대가 열이 있으니까 이제 포착을 하는데 아직까지 주변에서 지금 파악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네. 특히 늑대 같은 경우는 이제 사람을 해칠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맹수잖아요. 그렇죠. 맹수기 때문에 아마 이거를 각별히 이제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지금 골든 타임이 거의 48시간 정도라 그러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때까지 좀 포획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일단 인근 주민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걱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예. 늑대 울음소리를 들려주면 좀 돌아올까 싶어서 늑대 울음소리를 스피커로 들려주고 인간 바리케이드도 치고 열화상 카메라까지도 동원을 했는데 잡히지가 않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요. 맹수들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렇게 탈출을 했다가 뭐 포획에 저항할 경우에 사살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사살하지 말아달라는 뭐 그런 글들까지 올라온다고 하는데 장유미 대변인님. 네. 왜 이런 여론이 있는 건가요? 일단 관리 소홀인데 이 동물을 생포하지 않고 사살함으로써 그 책임을 완전히 이렇게 전가하는 게 맞느냐라는 1차적인 의문이 있고요. 여기에 또 더 나아가서 논의가 어떤 방향으로까지 확산이 되고 있냐면 이른바 동물원이라는 이 운영 체계가 맞느냐. 이게 굉장히 좀 반동물, 뭐 동물 인권이라는 표현은 그렇습니다만 동물법이라고 해서 이 관련된 어떤 분야에 상당한 관심도 높아지는 상황 속에서 전시 산업 전반에 대한 어떤 문제의식을 드러내는 그런 글들이 있고 그 연장선상에서 또 이 늑구, 이 지금 실종된 늑대에 대한 팬클럽, 팬카페까지 생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늑구 팬페이지까지 생긴 그런 상황인데 귀소 본능에 좀 기대를 걸어본다. 스스로 돌아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으니까요. 민간인 피해가 없이 안전하게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댓글을 확인할 볼 시간입니다. 지금 한 달 넘게 두 발 뻗고 못 잔다. 근데 전쟁 상황 때문에 먼 나라긴 하지만 국내에도 미치는 영향이 너무나 큰 것 같습니다. 일본은 통과하는데 우리는 이라고 하셨는데 오늘 저녁에 조현 장관이 통화를 한다고 하니까요. 우리나라의 상황도 조금 좋아지지 않을까 싶네요. 언제까지 가슴 졸이며 아슬아슬 해야 할까? 늑대 얘기인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일단 늑구는 빨리 집으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나와도 당당히 경쟁하면 되죠. 지금 보궐선거 지역에 대한 댓글 같으신데요. 한동훈 전 대표 일단 부산 출마 결심이 좀 굳어가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댓글입니다. 출마는 마음대로 하지만 뽑는 건 국민들 마음이다. 그렇죠. 뽑는 건 국민들 마음이니까 국민 마음에 누가 쏙 들지 잘 생각해서 공천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순위를 지금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네, 북한의 무력 도발이 이어진 가운데 3일에 걸쳐 집속 탄두탄 발사 시험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냥 단거리 탄도미사일이 아니고 집속탄을 발사했다 이런 사실이 전해지고 있는데 악마의 무기라고도 불리고요. 이번에 저희가 전쟁을 워낙 자세하게 다루면서 이란이 쓰는 무기다 이렇게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현종 위원님. 네. 집속탄을 발사했다.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사실 지금 이란 전쟁 때 이란이 집속탄을 사용을 했습니다. 예. 이게 이제 모탄과 자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즉 보통 보면 이제 미사일이 하나가 되어 있는데 이 하나의 탄두 부분에 자탄들이 한 수백 개 정도가 있어요. 그게 일정 정도 시점에 가서는 이게 열리면서 그 자탄들이 확산이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번에 북한이 발사한 이 KN-11 같은 경우는 지금 축구장 한 10개 정도를 한꺼번에 다 그냥 초토화시킬 수 있는 그런 위력을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하네요. 그러니까 굉장히 민간의 피해가 크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한 100개국 정도가 이거를 금지하는 협약을 다 가입을 하고 있는데 북한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저 자탄들을 실험했다는 것은 정말 어떤 굉장히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는 용이라고 보여지는데 북한이 지금 최근에 중동 전쟁이 있으면서 매일같이 지금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있고 심지어 저렇게 집속탄까지 지금 발사하고 있는 것은 결국 우리가 이런 만큼의 어떤 무장력을 가지고 있다. 우리를 침범하지 마라. 라는 어떤 그런 메시지를 발산하기 위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란이 실제로 집속탄을 사용한 것들로 포착되는 영상들도 저희가 이번 전쟁 기간 동안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지금 잠깐 축구장 10개 초토화 정도 말씀 주시긴 했는데 이게 대체 어떤 위력이 있는 무기인 건가요? 조금 전에 이현종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폭탄 속에 폭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탄체 내에 수백 개의 자탄이 있고 그게 터지게 되면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저 집속탄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명확하게 어떤 특정 상대를 정밀하게 타격하겠다 이게 아니고 일단 한번 터뜨리면 광범한 지역에 다 초토화되는 거기 때문에 네. 거기에 뭐 누가 군인들이 있건 민간인이 있건 뭐가 있건지 간에 한꺼번에 다 그걸 갖다가 파괴하겠다는 이러한 거니까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집속탄은요 사용하면 안 되는 무기입니다. 네. 그런데 그것을 북한이 실험했다라고 하는 거고 그 실험의 대상이 어디겠습니까? 결국은 우리나라 아니겠는가? 지금 굉장히 우려할 만한 그런 상황인 거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우리 군이 잘 대비를 해야 되는 것은 확실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어제 하루에만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2번이나 했었습니다. 근데 그 전에는 무인기 도발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언급이 있었고 거기에 화답하는 반응까지도 왔었는데요. 최진봉 교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집속탄 발사 시험까지 했다. 이건 저희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게 우리나라를 겨냥한 게 아니고 미국을 겨냥한 거라고 생각해요. 이란이 지금 비대칭 전력,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군사 전력으로 보면 이란은 미국을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네. 누가 봐도 미국이 이기는 전쟁이잖아요. 그런데도 버티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런 비대칭 전력을 사용하기 때문이거든요. 소형 뭐 드론이라든지 아니면 집속탄 이런 걸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결국은 북한도 우리도 이거 있어. 북한 입장에서는 이란이 저렇게 공격당하는 게 상당히 두려울 겁니다. 네. 미국이 다음 타겟으로 쿠바를 지명했지만 북한도 여러 번 언급한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악의축 발언할 때 세 개 나라를 이란, 이락, 북한이었거든요. 네. 그럼 이란, 이라크는 이미 전쟁을 했어요. 이제 뭐 나머지는 북한밖에 없는 거잖아요. 물론 북한을 공격하면 안 되지만 네.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미국에 대해서 던지는 메시지일 수도 있다. 탄도미사일에 저걸 실어가지고 만약에 대륙간 탄도미사일 쏘아보세요. 저거 미국까지 갈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을 좀 강조하면서 우리를 건드리지 말라라고 하는 불안감에 떠는 뭐랄까요? 경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직접 우리를 타격했다기보다는 뭔가 미국에 미국을 대한 겨냥한. 메시지일 거다. 저는 그렇게 분석합니다. 예. 북한의 어떤 집속탄 시험 발사까지도 한번 짚어봤습니다. 오늘 10가지 소식 모두 확인했습니다. 저는 내일도 여러분들의 저녁 파트너로 돌아오겠습니다. 뉴스톱10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